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중반의 여자예요. 요즘에야 많이 달라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많은 변화를 겪었죠. 직장을 바꾸는 건 물론이고 가족이라는 울타리도 새로 짜게 된 겁니다. 사실 인생이라는 게 늘 예상대로 흘러가진 않더라고요. 은행에서 일할 때만 해도 모든 게 안정적일 줄 알았는데 사람 마음이란 게 쉽게 지치고 변하잖아요? 그래서였는지 그때 만난 남편에게 마음이 참 끌렸어요. 그 사람은 영업직을 하는 1살 연하였는데 말이 참 많고 밝은 사람이었거든요. 저한테는 마치 한 줄기 빛 같았달까요? 퇴근 후 그를 만나면 그날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리곤 했어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고 어느새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가게 됐죠. 남편은 늘 긍정적이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스타일이었어요. 처음에 친정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집이 참 넓네요. 장모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라며 웃으며 칭찬을 이어가더군요. 처음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흐뭇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살짝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특히 엄마가 그랬어요. 어느 날 엄마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꺼냈죠. 얘, 난 네 남편이 너무 저러는 것도 좀 부담스럽더라. 저는 당황했어요. 밝고 긍정적인 건 좋은 거 아니냐고 했더니 엄마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때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죠. 그냥 남편이 열심히 장모님께 잘 보이려는 거라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의 말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칭찬이 과하면 진실성이 의심될 수 있다는 거. 엄마는 이미 꿰뚫어 보고 계셨던 거였어요.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다는 건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직접 경험하게 될 줄은 몰랐죠. 남편의 행동은 결혼 전과 후가 꽤 다르더라고요. 특히 친정엄마와의 관계가 그랬어요. 처음에는 엄마에게 너무 잘하려 했던 남편이 결혼 후에는 엄마와의 소통에 점점 불만을 쌓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는 저에게 엄마를 피하냐며 따지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저 역시 남편의 말투와 태도에 서서히 지쳐갔어요. 이건 단순히 성격 차이만의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엄마는 아빠를 먼저 떠나보내고 조그맣게 부동산을 운영하며 지내셨어요. 제가 엄마가 혼자 적적하게 보내시는 것 같아 강아지라도 키우라고 했더니 정신 사납고 시끄럽다며 싫어하셨죠. 대신 화초 키우는 게 유일한 취미이실 정도로 조용하고 소심한 성격이셨거든요. 에이, 그래도 사위가 장모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건데 좋게 봐줘요. 그래, 내가 너무 꼬였나 보다. 그래도 나랑 잘 맞진 않아. 미안하다. 남편이 칭찬을 자주 하긴 했지만 본인 가족에 대해선 칭찬을 잘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시누이도 시어머니도 칭찬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 오히려 그게 더 신뢰가 갔던 것 같아요. 시누이나 시어머니 칭찬까지 했으면 입에 발린 말을 하는 사람처럼 보였을 텐데 남편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남편에 대해 더 진지하게 생각했어야 했어요. 사람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는 건 좋은 행동이 아니잖아요? 결혼할 남자에 대해 너무 좋은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은 다 좋다고 단정 지어버린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봐온 조용한 엄마와 시끄러운 남편이 잘 안 맞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 이후로 셋이 만나는 일은 피했어요. 될 수 있으면 제가 따로 엄마를 보러 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모은 7천, 남편이 모은 5천, 그리고 엄마가 도와주신 2천으로 집을 샀어요. 시댁에서는 딱히 도움을 받지 않았죠. 서운한 생각이 들지 않았던 건 아니었지만 남편이 원래 본가랑 연이 깊지 않았다고 했고
경제적으로 도움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람이 도움만 받고 살 순 없잖아요. 그런데 결혼 후 엄마가 남편을 잘 보려고 하지 않자 남편이 서운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여보, 장모님이 나 피하는 것 같아. 내가 혼자 착각하는 건가? 저는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말했어요. 남편이 상처받을까봐 걱정됐지만요. 우리 엄마가 원래 그런 성격이라 그래.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혼자 있는 걸 좋아하거든.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이 짜증을 내더라고요. 역시 그렇구나. 내가 장모님 생신이라고 맛있는 거 먹자고 했더니 나중에 보재. 어? 당신 우리 엄마한테 전화했어? 우리 엄마가 성격이 내성적이라 그렇지. 그런데 왜 나한테 먼저 상의하지 그랬어? 자기 엄마라고 감싸네. 난 진짜 장모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나만 바보 됐잖아. 남편은 그런 상황에서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저는 남편이 친구 관계에 대해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거나 통제가 안 되면 바로 친구 관계를 정리한다고 했던 그 말이요. 여보, 우리 엄마가 절대 당신을 무시하는 게 아니야. 그냥 성격이 그런 거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무시당하는 느낌인데? 당신은 화도 안 나? 아니라니까. 우리 엄마가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니라고. 결국 남편은 엄마와의 관계를 계속 문제 삼았어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엄마한테 또 전화할까봐 걱정돼서 폰뱅킹으로 남편에게 30만 원을 입금해줬어요. 갑자기 이 돈은 뭐야? 먹고 떨어지라는 거야? 아니, 그냥 당신 속상했을 것 같아서 어머님이랑 뭐라도 맛있는 거 드시라고. 남편은 투덜거리면서도 결국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되는 줄 알았는데 며칠 후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 너 우리 아범 괴롭혔니? 아범이 엄청 속상해하던데 사돈 어른이 너무하시더라.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가 원래 내성적이셔요. 오해가 생긴 것 같아요. 오해라니? 내 아들이 그렇게까지 했는데 사돈 어른이 너무하셨던 거 아니야? 저는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으며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끊었어요. 그렇게 결혼 후 임신과 육아를 겪으면서 제가 친정에 가기보다는 엄마가 저한테 따로 연락하시고 제가 있을 때만 오시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할수록 저희 엄마는 남편과 마주치려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엄마가 원래 내성적인 성격이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게 맞다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나 남편은 엄마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아이를 키우고 복직을 하면서 제 30대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어느새 40대 중반이 된 것도 모를 정도로 시간이 순식간에 흘렀습니다. 남편에게는 6살 어린 시누이가 있었어요. 남편이 저보다 1살 연하니까 시누이는 저보다 7살 어리더라고요. 시누이는 매니큐어 아티스트라고 했지만 사실은 아티스트 보조로 일하는 정도였어요. 한 달에 190만 원 정도 번다고 했고요. 허영심이 많아서 저축은 안 하고 쇼핑에 100만 원 넘게 쓴다고 남편이 고민이 많았어요. 결혼 초반엔 시어머니가 저를 자주 찾으셨지만 시누이가 결혼하면서 딸을 챙기느라 바빠지셨는지 저에게는 연락을 거의 안 하셨어요. 여보, 시어머니랑 아가씨는 잘 지내셔? 요즘 연락이 없어서 걱정되네. 남편은 본가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듯 시큰둥하게 반응하더라고요. 각자 자기 앞가림 하느라 바쁘겠지. 우리가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있나? 우리도 우리 사는데 벅차잖아.
남편은 본가와의 관계가 그리 가깝지 않아서 친정과 관련된 일은 제 선에서 해결하려고 했다고 말했어요. 요즘 말로 셀프 효도를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죠. 저는 이런 상황을 회사 동료들에게 자랑하듯 이야기하곤 했는데요. 저를 부러워하는 동료도 있었지만 반대 의견을 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에이, 아무리 그래도 시댁과 담 쌓고 지내는 건 좀 그래요. 그래도 한 가족인데 어느 정도 선은 지켜야 해요. 요즘 트렌드가 그렇긴 하지만 가끔은 찾아가서 둘러봐야 해요. 주변에 그런 걸 모르고 남편한테 홀랑 당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을 의심한 건 아니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너무 시댁과 얼굴을 안 보고 지내는 것 같아서 저도 신경이 쓰이긴 했거든요. 그런데 당시 일이 바쁘고 아이까지 돌봐야 해서 모르는 게 약이라고 따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일이 있던 어느 날 엄마가 저를 조용히 부르셨어요. 그런데 남편 없이 저만 오라고 하시길래 별다른 의심 없이 혼자 친정에 갔습니다. 원래 엄마는 저와 단둘이 보는 걸 더 좋아하셨으니 그저 평소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막상 집에 도착하니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엄마 집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건 집안에 가득하던 화초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냉장고마저 텅 비어 있었죠.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엄마는 말없이 서류 봉투를 건네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병원에 입원해야 할 것 같아. 담도암 3기래. 엄마가 암 판정을 받으셨다는 말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엄마는 오히려 차분한 목소리로 치료가 가능할 거라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엄마의 암 소식을 듣고 나니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앞으로 다가올 일이 걱정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3개월 동안 저는 미친 듯이 병수발을 들었어요. 일이 끝나면 곧장 병원으로 달려가고 주말에도 병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다르게 행동했어요. 그렇게 엄마를 보고 싶어 하던 사람이었으면서도 주말에 한 번쯤 병문안을 올 법도 한데 바쁘다는 이유로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죠. 여보, 우리 엄마 이렇게 돌아가시면 어떡해? 나 진짜 마음이 안 좋아. 이번 주말엔 병원에 와줄 수 있어? 힘들면 앉아만 있어도 돼. 나 이번 주에 회사 외근 있어. 나 바쁜 거 알잖아. 그럼 다음 주는? 회사 끝나고 밤에라도 병원에 올 수 없어? 고집 좀 그만 부려. 장모님 아프셔서 속상한 건 알겠는데 나도 일하느라 힘들어. 당신이 엄마 생각에 빠져 있는 건 이해하지만 적당히 해야지. 우리 엄마가 암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당신, 애도 제대로 안 돌보고 장모님만 생각하는 거 알고 있어. 당신 집안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 남편은 끝까지 병원에 오지 않았어요. 엄마는 괜찮다며 걱정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남편의 무심한 태도를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죠. 결국 저는 회사까지 퇴사하고 엄마 병수발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병원비 이야기만 계속 꺼냈어요. 자기 돈은 1원도 병원비로 쓰고 싶지 않다면서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 너무 화가 나서 남편과 크게 싸웠습니다. 여보, 시어머니랑 아가씨 일로 힘들게 한 적 없는 거 알지만 이건 너무해. 우리 엄마가 죽을 수도 있는데 사위로서 병수발 한번 할 수 없는 거야? 병원비 이야기 먼저 꺼내니까 정말 속상해. 당신이 나한테 뭐가 억울하다고 피해자 코스프레야? 예전에 내가 장모님한테 잘하려고 했을 때 그걸 끄는 건 당신이랑 장모님이잖아. 이제 와서 뭐가 문제야? 그땐 엄마가 아프지 않았잖아. 이젠 상황이 다르다고. 남편은 끝까지 자기 입장만 고집했어요.
그때 저는 남편과의 결혼을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아픈데도 냉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죠. 결국 엄마는 암 판정을 받은 후 3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퉁퉁 부은 눈으로 엄마의 옷장과 집안을 정리하며 엄마가 살던 집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던 이웃분들과도 작별 인사를 나누고 집을 월세로 내놓기로 했죠.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아파트는 무조건 네 앞으로 해놔. 공동명의 하지 말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면 안 돼. 그래도 부부가 공동명의 하는 게 맞지 않아?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하던데. 사람 속은 모르는 거야. 네 건 네가 지켜야 돼. 엄마가 하신 그 말씀이 떠올라 결국 월세 100만 원 정도로 아파트를 내놓았어요. 엄마의 말대로 제 명의로 처리한 것이었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파트 월세로 내놨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들어올 거야. 남편은 별다른 반응 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이미 남편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 남편과의 사이도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었으니까요. 며칠 뒤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집에 방문했을 때 저는 그때도 망설이지 않고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이런 건 어차피 숨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시댁에서 금방 알게 될 일일 테니까 차라리 제가 먼저 솔직하게 말하는 게 더 낫겠다 싶었어요. 또 시댁 식구들이 집안일에 대해 유난히 관심이 많았던 걸 생각하면 제가 먼저 나서서 말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죠. 남편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싸울 때마다 차갑고 감정 없는 모습만 보였었는데 갑자기 친절해지더군요. 남편은 저를 보며 말했어요. 그래, 마음고생 많았지? 앞으로는 더 이상 속상한 일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런 남편과는 다르게 미소 한 번 보이지 않더군요. 그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는 아파트 월세 문제를 끊임없이 물어보시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꺼내시는데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죠. 아무래도 걱정이 많으시겠구나 싶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말하셨죠. 너네 그 아파트 말이다. 들어온다는 사람은 있니? 세상에, 요즘 월세가 100이라니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저는 이 말을 듣고 조금 당황했어요. 사실 그 금액이 그렇게 과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제 아파트요? 100만 원이면 그래도 저희 아파트가 40평에다가 신축인데 그 정도는 해야 맞는 금액이죠. 요즘 시세로 보면 그 정도 가격은 아주 적당한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그 금액에 불만이 있으셨나 봐요. 아무리 그래도 100만 원이면 누가 들어오겠니? 내가 우리 며느리 걱정돼서 하는 말이다. 그 돈이면 들어올 사람도 없을 텐데 네가 이걸로 돈도 더 벌어야 하지 않겠니? 그걸로 생활도 더 잘하고 해야지. 이 말을 듣고 저는 시어머니께 잘 설명을 드렸죠.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알아서 잘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건 전문가들한테도 물어보고 결정한 거라 자신 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대답에 그리 만족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너는 내가 기껏 걱정해서 전화까지 했는데 이렇게 귀찮다는 식으로 대답하니? 내가 전화하는 게 싫은 거냐? 사실 이 말을 들었을 때 좀 서운했어요. 저는 그저 제 상황을 설명했을 뿐인데 시어머니는 제가 그저 귀찮아하는 것처럼 느끼셨던 것 같거든요. 아니에요, 어머님.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제가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내린 결론이라 그런 거예요.
저도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해요. 어머님이 제 걱정해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이해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에휴, 너는 시애미가 기껏 이렇게까지 해주는데도 나쁜 생각만 하는구나. 알았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끝났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아파트 월세 문제를 계속해서 물어보셨어요. 제가 정말 괜찮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도 3일에 한 번씩은 꼭 연락을 하셔서 아파트 나갔냐고 묻고 월세 가격을 좀 더 낮추면 어떻겠냐고 계속 종용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귀찮고 답답했어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좀 지나친 것 같아 고민 끝에 결국 시어머니께 거짓말을 해버렸어요. 시어머니는 또 물어보셨죠? 예, 이번에 아파트 월세 계약 아직 안 됐지? 내가 말했잖아. 100만 원이면 안 들어온다고 했잖아. 이제 어떡하니?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서 이렇게 대답해버렸어요. 아, 그 아파트 건이요? 안 그래도 들어오려는 사람이 있어서요. 그분이 5년 계약을 원하시더라고요. 저도 매번 사람 구하는 게 귀찮아서 이번에는 5년 계약하려고요. 사실 월세 계약은 2년 이상 하기 힘든데 그냥 일부러 5년이라고 해버렸어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뭐? 5년 계약이라니? 그럼 이제 5년 동안 그 집에서 못 빼는 거야?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그럼요. 계약서에 그렇게 쓰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야 확실하지 않겠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면서도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네가 이렇게 빨리 결정해버리다니. 그래서 내가 네가 이런 식으로 할까봐 걱정돼서 계속 전화했던 거잖아. 답답하구나. 그 말을 듣고 저는 오히려 조금 어이가 없었어요. 왜 그러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요? 월세도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100만 원씩 받을 수 있을 텐데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답답한 듯 한마디 하시더군요. 너는 정말 말이 안 통하는구나. 그렇게 전화는 끊겼고 저는 그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전화가 오지 않겠거니 싶었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퇴근 후 집에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와 계셨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시길, 너네 아파트 월세 계약 아직 안 했니? 당장 멈춰라.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무슨 일로 그러시는 건데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용돈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너희가 나한테 주던 용돈 있지? 내가 그걸 포기할 테니 그 돈 월세 대신 내가 그 아파트를 쓰겠다. 저는 정말 어리둥절했어요. 용돈이요? 저희가 어머님께 드린 적도 별로 없고 드린다고 해도 그 정도 큰 금액이 아니었는데요. 그리고 왜 저희 아파트를 계속 가져가시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갑자기 말이 없으셨어요. 너무 당황하신 듯 했죠.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물었어요. 여보, 혹시 어머님께 매달 100만 원씩 용돈 드렸어? 갑자기 어머님이 용돈 포기하시고 아파트 달라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당황하면서 말했어요. 뭐? 우리 엄마가 그랬어? 잠깐만, 내가 지금 회사니까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오해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남편은 서둘러 집으로 왔고 그날 남편이 결혼 후 매달 몰래 시어머니께 100만 원씩 용돈을 들여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며칠 뒤 남편과 저는 계속해서 신경전을 벌이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이 그동안 저를 속여왔다는 사실에 정말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몇 년 동안 매달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렸다는 사실도, 그것을 저에게 전혀 말하지 않고 몰래 했다는 것도요. 그게 큰돈이 나가는 일인데
부부 사이에서 그런 걸 비밀로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전혀 미안한 기색도 없이 대수롭지 않게 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화가 났습니다. 당신, 어떻게 나한테 몇 년 동안 이렇게 뻔뻔하게 속일 수가 있어? 당신이 본가랑 연락 잘 안 하고 지낸다고 해서 나도 굳이 꼬치꼬치 묻지 않았던 건데 사람을 이렇게 속여?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한숨을 쉬더군요. 아니, 아들이 용돈 좀 드릴 수도 있지. 뭘 그렇게 놀라? 그렇다고 당신은 5년짜리 월세 계약한다고 엄마를 속여? 뻔뻔한 건 당신도 마찬가지야. 한 가족 같은 우리 엄마한테 아파트 주기가 그렇게 싫었어? 너 진짜 째째하다.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그걸 째째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뭐가 째째하다고 그래? 나도 당신이랑 같이 살면서 우리 엄마한테 한 번도 용돈을 준 적이 없는데 왜 그게 째째하다는 거야? 한 달에 1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나가는 거면 부부 사이에 당연히 공유해야 하는 거고 그게 일반적인 거야. 당신이 당당하다고 생각이 안 드니까 숨긴 거 아니야? 남편은 여전히 제 말에 반박할 생각뿐이었어요. 당당하지. 하지만 당신은 내가 장모님이랑 친하게 지내려는 것도 반대하는 사람이잖아. 내가 우리 엄마한테 100만 원 보낸다고 했으면 기절할 것 같았거든. 그러니까 설득시키길 애초에 포기한 거지. 당신이 우리 엄마를 진심으로 자기 엄마라고 생각했으면 이럴 일도 없었어. 어느 정도 선을 맞추고 서로 조율했겠지. 당신이 처음부터 싸우는 태도로 나왔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었을 뿐이야. 남편의 이런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저를 탓하는 그의 모습에 더 이상 대화가 통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내 탓을 한다고? 당신도 정말 대단하다. 나는 당신이 아직도 우리 엄마 살아계셨을 때 조금만 더 자기 주장을 굽히고 친절하게 대해줬으면 어땠을까 싶어. 우리 엄마도 아들 없는 분이어서 당신이 조금만 더 맞춰서 대했으면 엄마 태도가 다르지 않았을까? 하지만 당신은 애초에 우리 엄마랑 잘 지낼 생각도 없었잖아. 겨우 밥 한 번 먹기로 취소한 거 가지고 몇 번을 이야기하는 거야? 누가 보면 당신 초등학생인 줄 알겠다. 이렇게까지 다 들키고 나서 돌아가신 우리 엄마 얘기하고 싶어? 나 가슴 찢어지는 것 같다. 저는 정말 그동안 남편에게 쌓였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 기억이 남편과의 싸움 속에서 자꾸 상처가 되어 다시 떠오르니까 마음이 더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이해하려는 태도는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저를 더 몰아붙이는 말만 하더라고요. 그럼 누가 먼저 이 이야기 하자고 했어? 그냥 당신 남편이 효도했나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될 것을 왜 이제 와서 이런 걸 따지고 있어? 당신이 뭐라고 해도 나는 장모님도 우리 엄마도 진심으로 다 같이 한 가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친해지고 싶어서 그랬는데 내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잖아. 난 거부당했고 당신은 우리 엄마랑 잘해보려는 노력이라도 했어? 내가 선 그어놓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정말 얼굴 한번 안 비추더라. 그게 며느리야? 가족이야?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음을 느꼈어요. 그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저를 계속 비난하는데 저는 도저히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제 와서 그래? 당신이 처음부터 자기는 본가랑 안 친하니까 연락하지 말자고 자기 선에서 해결한다고 했잖아. 누가 들으면 내가 당신이 하자는 거 다 거절했던 줄 알겠어? 남편은 한숨을 쉬며 비꼬듯 대답했어요. 그렇게 고지곳대로 듣는 것도 능력이다. 사람이 사회생활을 했으면 한 번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대충은 알 텐데 당신은 그냥 한 번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멍청하지?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저를 무시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 내가 당신이랑 살아서 멍청해졌는지 아니면 원래 멍청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이렇게까지 우리 집에 관심 있는 줄은 몰랐더라고.
남편은 제 말에 갑자기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어요. 뭐? 그건 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그 서류는 남편이 저희 엄마에게 아파트를 빌리자며 한 달에 80만 원을 드릴 테니 계약을 맺자는 제안을 했던 부동산 서류였어요. 당신, 그동안 나 몰래 엄마 찾아가서 아파트 이야기했었어? 엄마 가방 정리하다가 이런 게 나오더라? 5년짜리 월세 이야기는 당신이 먼저 한 거 아니야? 서류까지 써서 들고 갔더라? 남편은 그 서류를 보더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는 뭐라고 변명을 하려 했지만 그 순간 저는 이미 모든 걸 알아챈 상태였죠. 남편이 그동안 저 몰래 엄마를 찾아가서 아파트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에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가 왜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월세 이야기를 자꾸 늘어놓았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내가 엄마 집 정리하러 갔는데 만나는 이웃마다 그러더라. 오늘은 사위 안 왔냐고. 자주 봤는데 요즘은 안 보인다고 말이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어이가 없었던지 그동안 남편이 정말로 엄마를 위해서가 아니라 엄마의 아파트를 노리고 자주 찾아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저는 남편이 우리 엄마와 잘 지내고 싶어 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모두 거짓이었어요. 남편은 엄마와의 관계가 아니라 그 집을 탐냈던 것이었죠. 그때부터 저는 남편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어요. 그의 행동은 모든 게 계산된 것처럼 느껴졌고 이제는 그와의 관계에서 어떤 진정성도 찾을 수 없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발견한 서류와 이웃들의 말을 통해 저는 남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 눈앞에서 보여주던 모습은 모두 거짓이었고 이제야 그의 진짜 속내가 드러났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실망스러웠습니다. 이젠 그가 진정으로 우리 가족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동안 왜 저를 그렇게 속여왔는지 모든 게 이제야 명확해졌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수밖에 없겠더군요. 며칠 동안 저는 남편과의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이 친정엄마와 관련된 일들, 그리고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보낸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졌거든요. 그런데 그 고민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한마디로 해결해 주셨어요. 남편의 행동을 보고 더 이상 지켜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날 밤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어떻게 이혼할까 고민하며 며칠을 보냈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한 방에 해결해 주시네? 어차피 당신 성격에 합의는 안 할 테니 변호사나 찾아놔. 내일 해 뜨면 바로 이혼 진행할 거니까. 제 말을 듣자 남편은 처음에는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바로 말을 바꾸면서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사과하고 빌면서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고 하더군요. 여보, 내가 그러고 싶었던 게 아니야. 내 동생이 사는 집이 너무 좁아서 도와주고 싶어서 몇 번 찾아간 거야. 남편은 마치 그 모든 행동이 신우 때문이었다고 변명했어요. 하지만 그동안 나 몰래 친정엄마를 찾아가고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보낸 것까지 알게 된 지금 그가 무슨 말을 해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어요. 남편의 밝은 성격조차 진짜였는지 의심스러워졌죠. 그러고 싶었던 게 아니라고? 나랑 결혼 생활하면서 가짜가 아닌 게 대체 있긴 해? 결혼하고 나서 당신은 본가랑 친하게 지내는 거 싫다고 했으면서 이제 보니 엄청난 효자였고 여동생도 끔찍하게 사랑하는 사람이었네. 어떻게 내 앞에서는 그렇게 물 흐르듯 연기를 했어?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소름 돋는다. 그냥 우리 엄마와 나한테서 가져가고 싶은 게 있으니까 연기한 거잖아. 엄마 안 돌아가셨으면 어머님 용돈 그대로 드리고 우리 엄마한테도 나 몰래 아파트 달라고 계속 그러지 않았겠어?
그런데 엄마는 한 번도 그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 남편은 한숨을 내쉬면서 조금 당황한 듯 보였어요. 그도 이제 더 이상 변명하기 힘들다는 걸 느꼈나 봐요. 하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변명을 늘어놓더군요.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처음에는 진짜 장모님이랑 잘 지내고 싶었어. 내가 어떻게 검은 마음만 가지고 아내 엄마한테 그러겠어? 그러다 동생이 결혼해서 10평짜리 빌라에서 사는 게 안쓰러워서 그랬어. 곧 아이도 가져야 하는데 장모님이 좋은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던 게 생각났고 당신한테 말하면 당신이 반대할 게 분명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오빠로서 동생을 챙기고 싶어서 이렇게 된 거야. 남편의 변명을 듣고 있자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진짜 동생을 도와주고 싶었다면 따로 돈을 준비해서 도와줬어야지. 왜 다른 사람의 아파트를 가지고 도우려고 해? 우리 엄마는 엄연히 우리 엄마고 당신에게는 남이야. 대가를 치르고 빌리든가 해야지. 어떻게 보증금도 없이 아파트를 내놓으라고 해? 당신 진짜 너무하다. 남편은 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급하게 끼어들며 변명을 이어갔어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한 최선의 방법이 그거였던 거야. 그런데 당신한테는 안 좋게 보였을 뿐이고 여동생 상황도 안 좋았고 나도 여유 자금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야. 당신 말이 다 맞아. 내가 잘못했지.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이렇게 빌게. 하지만 그의 사과는 이제 더 이상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가 어떤 변명을 하든 이미 제 마음속에는 남편을 믿을 수 없는 생각만 가득했거든요. 당신이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제 당신이 웃어도 그건 다 연기일 거라는 걸 알게 됐어. 어떻게 당신이랑 부부 생활을 다시 할 수 있어? 당신이랑 같이 있는 것도 소름 돋아.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어요. 여보, 우리가 같이 산 세월이 있잖아. 우리 아이도 있잖아. 아이는 아빠 없는 애로 키울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그와 같은 집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당신 같은 아빠가 있을 바에야 그냥 아빠 없는 애로 키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당신은 아빠 자격도 없어. 그러니까 내 앞에서 사라져. 그날로 저는 바로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지난 3년 동안 신우와 시어머니에게 번갈아가며 돈을 보냈다는 사실도 통장 기록을 통해 확인하게 되었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미련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신우가 연락을 해왔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따지더군요. 형님, 어떻게 지금까지 그렇게 잘해준 우리 오빠랑 이혼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해도 해도 너무하세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에게 했던 짓을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뻔뻔한 건지 혼란스러웠죠. 일단은 그녀의 말을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아가씨는 상황 제대로 알고 계신 거 맞아요? 지금은 아가씨 쪽에서 사과를 해야 할 상황이에요. 잘 모르면 그냥 조용히 계세요. 신우는 오히려 화를 내며 더 강하게 주장했어요. 우리 오빠가 좀 서툴러서 그렇지. 효도도 엄청 잘하고 성격도 좋은 사람인데. 형님 결혼하고부터도 형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얼마나 자제한 줄 아세요? 오빠는 원래 활달한 성격이라 다 같이 파티하고 지내는 걸 좋아하는데 돌아가신 사돈어른 생각해서 다 형님 위주로 돌아갔던 거라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지금 이 상황은 진짜 아니죠. 그녀의 말을 듣고 저는 그동안 남편이 정말 연기한 것이었음을 더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녀조차도 남편의 가면을 쓰고 저에게 말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 인간이 일부러 그랬다고요?
정말 일부러 했겠죠. 자기 여동생이랑 엄마한테 몰래 용돈 주면서 저한테는 숨기려고 했으니까요. 아가씨도 다달이 들어오는 돈 받으면서 좋았겠네요. 한 달은 시어머니, 한 달은 아가씨, 번갈아 가면서 돈 보냈던데요? 그 말을 끝으로 신우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갑자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가족은 그저 저를 속여서 자기들끼리만 잘 살고 싶었던 거였다는 거려. 그 말을 듣고 신우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아마도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주는 것이 남편과 저 사이에서 합의된 것인 줄 알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저도 그 순간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용돈이 형님이랑 오빠랑 상의해서 준 게 아니었다고요? 네, 맞아요. 저와는 상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죠. 그런 것도 모르셨으면 제발 이 전화 끊어주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신우는 한숨을 내쉬면서 오빠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생각하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우리 오빠가 그럼 혼자 삭히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우리 오빠 속 깊은 건 알아줘야 해요. 갑자기 신우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이 상황에서 제가 왜 신우의 눈물을 받아줘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왜 이런 말들을 들어야 하는지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오빠를 위해서 우는 게 아니라 본인도 상처받은 척하는 연기처럼 느껴졌어요. 아가씨,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미 남편이랑은 다 끝난 이야기예요. 왜 아가씨가 뒤늦게 그러시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하지만 신우는 여전히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남편이 뭐 그렇게까지 큰 잘못을 했냐는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녀의 시선은 남편이 그저 가족을 위해 좋은 의도로 했던 행동이었고 제가 그걸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식이었죠. 저희 오빠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건데요? 그냥 사람이 너무 좋아서 가족들한테 잘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저희 오빠가 친구들이랑 술 마시면서 놀아난 것도 아니고 불륜을 한 것도 아니고 형님을 속상하게 한 이유가 단순히 자기 가족들한테 잘하느라 그런 거라면 형님이 속이 너무 좁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정말 이런 식으로 자기 가족만 챙기고 싶으면 왜 결혼을 했는지, 결혼은 책임을 나누는 것이지 한쪽만 희생하는 게 아니라는 말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자기 가족한테만 잘하고 싶으면 애초에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해요. 아가씨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결혼은 서로 희생하며 도와주는 거예요. 한쪽만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가씨도 결혼하셨다면서요. 남편한테 잘하세요. 잘못하면 이혼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말에 신우는 몹시 기분이 상한 듯 소리를 질렀어요. 네? 지금 저한테 말 다 했어요? 네, 말 다 했어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그렇게 더 이상 이 대화를 이어갈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들어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대화를 나눈들 신우가 저의 입장을 이해해 줄 것 같지 않았거든요. 가족에게 무조건 잘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그녀와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게 신우와의 통화가 끝난 후 남편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에게 찾아오지 말라고 이미 말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가 또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스트레스였죠. 뭐야? 내가 찾아오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데 남편은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얼굴로 엉엉 울면서 갑자기 무릎을 꿇고 바닥에 머리를 박는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일어나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이혼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절대 일어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나 당신이랑 이혼하면 더는 못 살아. 나를 누가 받아준다고 그래? 제발 한 번만 봐줄 수 없을까?
이렇게 빌게. 내가 당신 아니면 아무도 못 사는 거 알잖아.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 단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이렇게 틀어지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 한 번만 용서해 주라. 당신이 원하는 게 있다면 뭐든 할게. 그러니까. 저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가 단 한 번의 실수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거든요. 단 한 번의 실수라고? 남편은 다시 제 말을 받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단 한 번의 실수. 우리 같이 산 날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모른 척 하겠어. 나 당신이 돌아서면 평생 생각날 것 같아서 그래. 그 순간 저는 남편이 말하는 단 한 번의 실수라는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 변명인지 깨달았어요. 그의 행동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저를 속이고 기만해왔던 계획적인 행동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당신이 했던 행동들이 절대로 단 한 번의 실수라고는 생각되지 않아. 어떻게 당신 어머니에게 나 몰래 돈을 드리고 당신 여동생한테 아파트를 주려고 우리 엄마한테 계속 찾아가고 나한테는 엄마랑 친해지고 싶다며 수작을 걸었던 게 단 한 번의 실수가 돼? 난 당신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다. 남편은 여전히 자신이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는 듯이 말했죠. 여보, 무슨 소리야?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당신도 예전에 나의 활발하고 긍정적인 모습들을 좋아했잖아. 당신이 생각 한 번만 고쳐먹고 예전의 나를 다시 처음부터 본다고 생각하면 안 될까? 그의 말은 더 이상 제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남편과의 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받았고 그가 과거의 모습을 다시 되찾는다고 해도 우리 사이가 회복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다시 당신이랑 산다고 해도 그때로 못 돌아갈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단 한 번의 실수를 했던 것 같네?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당황한 듯 물었어요. 무슨 실수? 당신을 내 남편으로 골랐다는 실수 말이야. 이제 다시는 연락하지 마. 한 번만 더 연락하면 신고할 거야. 그렇게 저는 그와 완전히 끝내기로 결심했고 우리 둘은 결국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엄마는 사위를 항상 부담스러워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어쩌면 엄마는 진작에 남편의 본 모습을 알아보셨던 것 같아요. 엄마는 워낙 순진하고 조용한 성격이셨지만 결단력이 필요할 때는 아주 조용히 행동하시는 분이었거든요. 반대로 남편은 무슨 일이 있으면 크게 소리치며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불같은 성격이었죠. 이제 와서 돌아보니 제가 남편 같은 사람을 고른 것은 어쩌면 지금이라도 인생을 다시 바로잡으라는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끝난 이후 저는 그와 관련된 모든 것에서 해방된 느낌을 받았어요. 이혼 후 남편은 위자료를 물어주느라 재산이 거의 다 털렸고 그로 인해 회사에서도 멘탈이 무너져 결국 권고사직을 받았다고 합니다. 신우이도 남편을 닮은 점이 많았는지 결국 그녀도 남편에게 이혼을 당했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남자를 찾았지만 2차 파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자식들이 이렇게 되자 늙은 나이에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가신다고 들었어요. 저는 다행히 퇴사 후 모아둔 퇴직금으로 작은 꽃가게를 차렸습니다. 비록 큰 돈을 벌지는 않지만 지금은 마음이 편하네요. 저와 하나뿐인 아들은 저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결국 제 인생에서 믿을 사람은 저 자신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저는 제 인생이 크게 변하는 순간을 맞이했어요.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참 막막하더라고요. 억울하고 서럽고 끝없는 어둠이 계속되는 것 같았죠. 그래도 전 엄마 생각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제 삶에 브레이크를 건 인물이 있었죠. 바로 시어머니인데요. 시어머니는 엄마가 돌아가시자마자 황당한 요구를 하더군요. 그 모습이 얼마나 뻔뻔하고 태어나시던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네요. 저는 저만의 방법으로 시어머니를 떼어냈어요. 지금부터 서럽고 황당했던 제 사연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화목한 가정의 막내딸로 태어났어요. 위로는 8살 터울의 오빠가 있었죠. 나이차가 적게 나는 형제들은 동생이 태어나면 첫째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뺏기는 것 같아 서운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저희 남매는 나이 차이가 나서 그런가? 싸운다거나 다툰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오빠는 동생이 생겼다며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집안의 막내딸로 사랑을 정말 많이 받고 자랐어요. 가족들은 제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나이에 비해 어리게만 보더라고요. 그땐 그게 억울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전부 애정어린 시선이 녹아 있었죠. 행복했던 유년 시절을 보내고 대학을 졸업한 저는 가족들의 응원을 받으며 화장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에 취직했어요. 호기롭게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지만 쉽지 않았어요. 처음 하는 사회생활은 녹록치 않았죠. 그래도 시간이 약이더라고요. 신입 시절엔 하루가 그렇게 길었는데 연차가 꽤 차니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기분이더라고요. 그제야 일을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나니 일이 쉬워지더군요.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죠. 그렇게 열심히 달리다 보니 회사는 어느새 규모가 커져 업계에서 알아주는 회사가 되어 있더군요. 시작할 땐 작은 회사였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규모가 커진 모습을 보니 뿌듯하기도 하면서 힘들었던 감정이 스치듯 지나가더군요. 임대리 지난주에 휴가였지? 우리 팀 새로운 직원이랑 인사 못했겠네? 이쪽은 우리 연구개발팀 대리로 들어온 김정호 대리. 인사해요. 이쪽은 마케팅부 임진영 대리.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마케팅부 에이스시라고 소문이 자자하시던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임진영 대리님. 안녕하세요, 김 대리님. 근데 제가 에이스요? 그런 소리는 어디서 들으셨어요? 과찬이세요. 진짜 에이스가 되기 위해 더 열심히 해야겠는데요.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회사가 커지며 직원을 많이 채용하게 됐어요. 이 시기에 남편이 제가 다니던 회사로 이직하게 되면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남편은 집안의 장남이었는데 책임감도 강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은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그 모습에 호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다른 직원 사이에서도 남편은 좋은 평가를 얻었죠. 저는 남편에게 먼저 당당히 고백했어요. 남편은 고민하지도 않고 제 고백을 받더군요. 사실 남편도 저에게 호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사내 커플이 되었죠. 그렇게 남편을 만나고 있던 중에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군요. 결혼한다면 이 사람과 했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당시 저희 부모님은 걱정이 많으셨어요. 제가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건지 남편을 만나는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장난식으로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자 남편이 부모님을 찾아뵙자고 하더군요. 사실 좀 놀랐어요. 남편이 선뜻 부모님을 뵙자고 할지 몰랐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부모님은 남편을 보자마자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한 번 만났는데 부모님은 남편의 다정함과 예의 바름, 그리고 겸손한 모습에 마음이 놓이신 것 같더라고요. 이번 주에 정우 시간 되니? 네 오빠 집에 온다는데 다 같이 저녁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 엄마, 요즘 나보다 정호 씨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다. 엄마 눈에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당연하지. 네 아빠가 보는 눈이 좀 있잖아. 네가 정호 씨 딱 데려오자마자 사람 참 괜찮다고 하시더라. 네 새언니도 처음 보자마자 사람 좋다고 하셨거든. 새언니 처음 보셨을 때도 그러셨다고? 그럼 신뢰가 생기는데? 나는 우리 딸이 그 사람이랑 결혼까지 했으면 좋겠어. 엄마는 무슨 한 번 인사드렸다고 결혼까지 이야기해. 오빠가 늦게 결혼을 했거든요. 오빠는 30 후반에도 결혼에 별 관심 없는 듯 하더니 어느 날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두 손을 들고 환영하셨죠. 저도 대찬성이었고요. 새언니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절 볼 때마다 부모님이 은근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눈치를 주셨어요. 아무래도 제가 늦둥이라 주위 친구들에 비하면 부모님 연세가 있으셨거든요. 저도 30을 넘겼고 만나는 사람도 있으니 슬슬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남편을 만나다 보니 결혼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생각을 남편이 읽기라도 한 건지 남편은 조심스럽게 청혼을 해왔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남편의 청혼을 받았어요. 그렇게 저희 둘은 결혼을 약속했죠. 저는 상견례전 시댁에 인사드리기 위해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처음 본 순간 두 분 다 인상이 좋아 마음이 놓이더군요. 특히 시아버지는 점잖고 말수가 적으나 절 잘 챙겨주셨어요. 시어머니도 반찬을 제 앞에 놓아주며 따뜻하게 웃어주셨죠. 밥을 다 먹고 가족이 둘러앉아 차를 마시는데 시어머니가 형제 관계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제 위로 8살 차이 나는 오빠가 하나 있어요. 어머, 그래? 다행이다, 다행이야. 나는 사실 우리 며느리가 장녀만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너무 다행이네. 어머니,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장녀 소리를 하세요. 무슨 소리야? 어느 집이나 장남이 집안을 지키는 거야. 우리 진영이도 그렇게 생각하지? 시어머니 말씀에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느 어른들이나 장남, 장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니 그러려니 했죠. 그렇게 상견례 전 시댁에 인사를 마치고 상견례 그리고 결혼까지 별탈 없이 진행됐어요. 저희는 직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신혼집을 얻었죠. 큰 집은 아니었지만 행복하더라고요. 같이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으며 직장에 대한 푸념을 늘어놓고 또 서로에게 힘을 얻었어요. 든든한 동반자가 생긴 기분이었죠. 이런 게 부부인가 싶었어요. 행복이 계속될 것 같았죠.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날은 평소에 별 다를 바 없이 평범했죠. 회사에서 돌아와 씻고 야근하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빠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진영아, 잘 들어. 지금 엄마가 많이 아프셔. 아무래도 입원을 해야 할 것 같아. 엄마가 너한테 말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하셔서 나도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엄마가 아프다니? 어디가 어떻게? 많이 아픈 거야? 입원을 해야 하면 나한테도 말을 했어야지. 미안하다. 암이라는데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고 하더라.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암이라는 거야, 지금? 오빠가 잘못한 거 아니야?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부정했죠. 엄마가 암에 걸리다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제가 울면서 집으로 들어오니 엄마도 눈물을 보이시더군요. 저희 모녀는 서로 한참을 울었어요. 억울한 마음까지 들었어요. 왜 하필 우리 엄마여야 했는지 알 수 없었죠. 엄마는 평소에도 건강에 유독 신경을 쓰시는 분이었어요. 음식도 건강하게 드시려고 노력했죠. 그런 엄마에게 이런 병이 찾아오다니 견딜 수 없이 슬프더군요. 저는 그날 남편에게 사정을 말하고 친정에서 잠을 잤어요. 다음 날 회사도 연차를 내고 엄마와 함께 병원에 방문했죠. 그 소식을 듣고 오빠도 함께 병원에 가겠다고 나섰어요. 저희 남매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병원으로 향했죠. 몇 번을 검사해봐도 달라지는 건 없더군요. 엄마의 몸에는 이미 암이 자라고 있었고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바로 입원하셨어요. 할 수 있는 건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 정도밖에 없다고 했죠.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되어 수술도 의미 없었어요. 저희 가족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도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오빠가 병원을 지키겠다고 해 아버지를 친정집에 모셔다 드리고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병실에 환자복을 입고 누워있던 엄마의 모습이 생각나 쉽게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았죠. 집에 돌아와서도 밥이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하늘이 원망스러웠어요. 매일 지옥에 사는 기분이었죠. 여보, 당신이 이렇게 지치면 어떡해. 장모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 장모님을 위해서라도 당신이 힘내야지. 포기하지 말자, 응? 나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난 상상도 못했어. 엄마가 내 옆에 없는 거. 난 너무 무서워. 내일 같이 병원에 가자. 괜찮아. 괜찮을 거야. 장모님 이겨내실 거야.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좌절하지 마. 남편은 무너지는 저를 일으켜 세우려 노력했어요. 남편의 말을 들으니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싶었어요. 안 된다면 조금이라도 우리 가족 곁에 머물렀으면 싶었죠. 욕심인 걸 알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날부터 퇴근 후 매일 엄마에게 향했어요. 볼 때마다 엄마의 얼굴은 수척해지셨어요. 엄마가 아프고 제 일상은 크게 변했어요. 좋아하던 운동을 끊고 엄마에게 매달렸죠. 그건 오빠와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상이 바뀌었죠. 그래도 시간은 가더군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도 엄마 소식을 듣고 병원에 다녀가셨죠. 신혼임에도 정신이 없어서 시댁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런 제 손을 잡고 아무 생각하지 말라고 저를 위로해 주더군요. 엄마의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빠지고 저희 가족은 매일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 모진 치료를 견디고 예후가 좋아 엄마는 집으로 돌아오셨죠. 그 후로 외래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땐 언제나 가족이 함께 갔죠. 그렇게 눈에 띄게 호전이 되나 싶더니 엄마는 다시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셨어요. 입원과 퇴원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에게 엄마가 다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병원으로 온 날 엄마는 저의 손을 붙잡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엄만 우리 딸한테 짐 되기 싫어. 네가 맨날 이렇게 엄마 옆에서 울고 있으면 엄마 마음이 너무 아파. 그러니까 가서 네 일 열심히 해.
엄마도 잘 견디고 있을 테니까. 엄마, 나 이제 안 울어. 엄마 괜찮아질 건데 내가 왜 울어? 그러니까 푹 쉬어, 응? 며칠 동안 아파서 잠도 못 잤다며. 오늘 여기서 잘 생각하지 말고 빨리 집 가서 침대에서 편하게 자. 내일 또 출근해야 하잖아. 힘들어서 어쩌려고 그래. 알았어. 내 걱정하지 마, 응? 내가 누구 딸이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엄마 옆에 있고 싶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제 걱정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 차마 그렇게 하지 못했죠. 저는 엄마를 생각하면서 꾹 참고 회사를 다녔어요. 그렇게 또 엄마는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암과 싸우고 계셨죠. 2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흐르더군요. 저는 그전보다 강해져 단단하게 엄마를 지킬 수 있게 되었죠. 툭 하면 흐르던 눈물도 이제는 흐르지 않더라고요. 더도 말고 그렇게만 지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엄마의 병세가 심하게 악화되었어요. 저는 일을 그만두고 엄마 곁에 머물기로 마음먹었어요. 엄마는 심하게 반대하셨어요. 저는 끝까지 고집을 피웠죠. 새언니까지 절 찾아와 가족이 돌아가면서 함께 엄마를 지키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새언니에게까지 그런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어요. 오빠도 저를 말렸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게 먹은 상태였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어떻게 너만 이렇게 고생을 시켜, 응? 나도 회사에 잘 말해서 휴가 낼 수 있으니까 우선 내가 엄마 옆에 있을게. 우리 다시 천천히 다시 생각해보자. 오빠, 이제 진짜 시간이 없어. 내가 엄마 옆에 있게 해줘. 걱정하지 마. 남편도 내 의견 따르겠다고 했으니까. 고맙게도 남편은 걱정 말고 장모님을 잘 돌보라며 저를 응원해 주더군요. 오빠도 저를 말릴 수 없었죠. 엄마는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시더니 제가 울며 엄마를 설득하자 결국 못 이기는 척 눈 감아주셨어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오빠와 아버지만 병원비를 감당하는 상태라 둘은 이전보다 병원에 자주 들리지 못했어요. 대신 시간이 나면 주체 없이 달려오곤 했죠. 주말엔 오빠가 병원으로 와 저를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진영아, 이번 명절엔 꼭 시댁 다녀와. 가서 밥도 먹고 대화도 좀 하고. 매제한테 미안해 죽겠다. 인사는 항상 드렸어. 우리 시부모님 좋은 분들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 오빠. 안 그래도 이번에 잠깐 다녀오려고 했어. 이걸로 선물 좋은 거 사들고 가. 알았지? 오빠, 내가 빈손으로 갈까봐? 나도 돈 있어. 됐어. 넣어도 빨리. 아니야. 내가 주고 싶어서 그래. 자, 꼭 선물 좋은 거 사. 생각해보니 엄마가 아프신 후 명절을 정신없이 보냈더라고요.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 명절이면 엄마 곁에 머물기에 급급했죠. 근데 회사를 그만뒀으니 이번 명절이야말로 시댁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죠. 오빠가 신신당부한 탓에 좋은 선물 사들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남편은 정신없을 텐데 이런 걸 왜 준비했냐고 하더라고요. 오빠가 꼭 좋은 선물 사들고 가라면서 돈까지 쥐어주더라. 당신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형님도 참, 내가 뭘 한 게 있어. 형님이랑 당신이 힘들지. 내가 어머니한테 잘 말해뒀으니까 우리 얼굴만 잠깐 비추고 병원으로 가자. 왜 그랬어? 어머님 서운하시겠다. 오늘은 밥 먹고 오자. 남편의 배려가 얼마나 고마웠는지요. 다시 한번 이 사람과 결혼 잘했다 싶더라고요.
시댁에 도착해서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선물을 건네니 시아버지는 뭘 이런 걸 사왔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시어머니의 표정은 달랐어요. 왔니? 일찍 올 줄 알았는데 좀 늦었네? 얼른 둘 다 앉아. 내가 아침부터 고생고생하면서 한 밥 먹어라. 어머니 힘드셨어요? 어깨 좀 주물러 드릴까요? 늦어서 죄송해요.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차가 막혀서 늦게 온 거니? 아니면 병원 들렸다가 늦게 온 거니? 시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뜬 채 절 힐끔거리며 들으라는 듯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 앞에서 애써 웃어야 했죠. 그래도 명절이라고 아침부터 기다리셨을 텐데 서운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식사를 하고 남편과 함께 뒷정리를 도와드리고 나오려는 찰나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방으로 들어가신 시아버지의 눈치를 쓱 살피더니 말씀하셨어요. 사부인은 좀 괜찮으시니? 네,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강한 분이니 잘 견뎌내실 거예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근데 아가, 네가 사부인 병원에 있다며? 그게 사실이니? 그럼 우리 아들 밥은 누가 차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 결혼 전에도 제가 잘 차려 먹었잖아요. 어머니도 아시면서. 넌 조용히 해라. 나 지금 며느리랑 대화하고 있잖아. 얘 아가, 너희 집 장남은 뭐하고 네가 병원에 있니? 사돈총각도 입원한 거니? 시어머니는 누가 봐도 비꼬는 말투로 나무라시더군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바로 할 말했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저희 친정오빠가 왜 입원을 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네가 왜 병원에 가서 수발을 든다는 거야? 그 집 며느리가 없어? 장남이랑 며느리가 떡하니 있는데 네가 왜 병간호를 하냐는 말이야. 어머니, 저희 친정오빠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언니가 왜 병간호를 해요? 딸인 제가 옆에 있는 게 맞는 거죠. 저는 어머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다고 결혼을 해놓고 시댁이 뒷전인 게 말이 되니? 네가 병간호를 할 게 아니라 그 집 며느리가 해야 할 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 그 집 며느리는 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시어머니 병간호를 안 해? 어머님 그만하세요.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 딸인 제가 옆에 있는 게 맞아요. 그래요, 엄마. 그만하세요. 내가 설명 다 드렸는데 왜 이 사람 힘들게 하세요? 아니, 내가 기가 막혀서 그렇지. 주위를 돌아봐라. 시어머니 아프면 당연히 며느리가 병간호를 하는 거지. 어머님, 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시어머니가 말하는데 어딜 간다는 거야? 어휴, 내가 며느리를 들인 건지 상전을 들인 건지. 얘 아들, 넌 어디 가? 저도 가볼게요. 오늘 엄마가 말이 너무 심하셨어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저는 남편과 결국 시댁을 나왔어요.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더군요. 그런 남편을 보니 더 이상 화를 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울분은 계속 남아 있었어요. 친정엄마가 아픈 거 뻔히 아시면서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니께 화가 났죠. 오랜만에 왔는데 당신은 더 있다 와. 난 택시 타고 바로 병원 가면 되니까. 아니야, 힘든데 차 타고 가. 명절인데 나도 장모님 장인어른 얼굴 뵈야지. 같이 가자. 그렇게 저희 부부는 엄마를 보기 위해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으로 가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죠. 그런 제 얼굴을 보고 제 등을 두드리시며 넌지시 물으시더라고요. 시댁에서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힘들면 바로 집으로 가지 왜 병원으로 왔어? 아무 일도 없었어요.
시부모님도 엄마 많이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새언니도 친정 가야죠. 오빠는 준비 다 했대요? 안 그래도 보내려고 했어. 아니, 내가 있는데 너까지 여기 뭐 하러 왔어? 명절은 좀 쉬지. 엄마랑 떨어져 있으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아버지는 식사하셨어요? 안 하셨으면 얼른 맛있는 거 드시고 오세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가족이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은 똘똘 뭉쳐 엄마를 지켰죠. 엄마가 명절이 지나고 퇴원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셔서 결국 퇴원 후 집에 머물렀어요.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반복하는 도중 엄마는 결국 눈을 감으셨습니다. 투병 3년째가 되던 해였죠. 누구보다 엄마와 마지막 시간을 많이 보냈던 탓인지 쉽게 납득할 수 없더군요. 당장이라도 엄마를 부르면 대답을 할 것 같았죠. 그래도 후회는 없었어요. 저는 지금도 일을 그만두고 엄마와 보낸 시간을 후회하지 않아요. 그 시간들 덕분에 엄마를 보낼 수 있었거든요. 저는 엄마가 떠난 후에도 씩씩하게 살겠다고 엄마와 약속했거든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슬픔이 차오를 땐 엄마와 한 약속을 되뇌었어요.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오히려 밝게 장례식을 지킬 수 있었죠. 전 아버지와 오빠를 챙기며 장례식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장례식의 마지막 날 시부모님이 찾아오셨죠. 시아버지는 저희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진심으로 위로를 건네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인사를 마친 후 저에게 슬쩍 눈짓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대뜸 저에게 쪽지를 내미셨어요. 얼마나 표정이 기묘하던지 마치 이날만을 기다렸다는 듯 기세등등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나는 며느리 없이 살았다. 주변에도 내가 며느리가 있는지 모르더라. 너도 이제 그만 시댁 잘 챙겨야 하지 않겠니? 그동안 우리가 배려해 준 게 얼만데. 이게 뭐예요, 어머님? 다 알면서 왜 물어봐? 명절 때 준비해야 할 음식이잖아. 이제 너도 며느리 도리를 다 해야지. 결혼해서 3년간 네가 한 게 없잖아. 명절 음식 잘 봐놔. 네가 다 준비해야 할 음식들이야. 앞으로 잘 준비해봐. 시어머니의 말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군다나 아직 상을 치르고 있는데 이 쪽지를 준비해온 시어머니의 행동에 말문이 막히더군요. 시어머니는 본인 할 말만 남기고 떠나셨어요. 그런데 등 뒤에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뒤를 돌아보니 시아버지와 아버지가 나란히 서서 절 보고 계셨어요. 아가, 네 시어머니가 무슨 말 했어?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저 사람도 저러다 말 거다. 지금까지는 경황이 없어 그랬지만 진영이 넌 이제 시댁 잘 챙겨드려라. 그동안 네가 병원에 너무 자주 와서 사돈 어른한테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돈 어른. 상황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저희도 다 이해합니다. 아닙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어쩔 수 없었어요. 너무 서러웠지만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명절에 음식을 준비하려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엄마의 장례식이 끝난 후 시작됐죠. 저는 마음을 다 추스르지 못한 상태였어요. 가슴 한 곳이 뻥 뚫린 것처럼 공허하고 허전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부쩍 연락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너 뭐하니? 음식할 건데 나랑 같이 장 좀 봐야겠다. 어머님, 장을 꼭 저랑 보셔야 하는 거예요?
남편 퇴근하면 남편이랑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내가 며느리랑 가고 싶다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니? 네 남편 힘들게 일하는데 그렇게 고생시키고 싶어? 순간 화가 났지만 아버지가 당부한 말이 생각나 시어머니에게 알겠다고 하고 같이 장을 봤어요. 그 후 틈만 나면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하시더라고요. 예, 내일 나 오랜만에 친구들 좀 만나려고 하는데 입고 갈 옷이 없다? 같이 쇼핑 좀 가자. 지금 당장 시간 되지? 네가 우리 집으로 차 좀 끌고 오면 되겠다. 어머님, 저 지금 어머님이랑 쇼핑 가기 힘든 상태인 거 아시잖아요. 다음에 같이 가요. 내가 이제 며느리 덕 좀 보려고 하는데 넌 그렇게 꼭 초를 쳐야겠어? 알겠어. 나 혼자 가지 뭐. 저는 그 후 계속 시어머니의 연락을 피했어요. 시어머니는 끈질기게 전화를 해오시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대신 연락을 받아보라고 한다거나 남편을 시댁에 보내는 식으로 시어머니의 연락을 피했죠. 다른 건 몰라도 엄마가 돌아가신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아무렇지 않게 저한테 연락을 해오신다는 건 참을 수 없었죠. 또 어머니가 전화하셨어? 이번엔 뭐라고 하셔? 같이 장 보거나 쇼핑하자고 하시더라. 당신도 알지? 나 지금 힘든 거. 내가 어머님 전화 안 받는 거 이해 좀 해줘. 그럼 당신 마음 다 알지. 내가 어머님한테 잘 말씀드린다고 드렸는데 왜 자꾸 그러시냐. 당신 지금 힘든 거 잘 알아. 다음에 어머니한테 전화 오면 나 바꿔줘. 알았어. 고마워. 이해해줘서. 아니야. 내가 당신 옆에서 다 지켜봤잖아.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러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 어머니가 계속 연락하시면 내가 나갈게.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고 시어머니가 또 연락을 해오셨어요. 장을 볼 일이 있으니 오늘은 꼭 나오라고 통보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함께 나갔어요. 시어머니는 곁눈질하며 한숨을 쉬더군요. 아들, 넌 바쁜데 뭐하러 왔어? 나랑 진영이랑 장 보면 되는데? 아들이 오지 그럼 누가 와요? 어머니, 뭐 사면 돼요? 종이에 적어 오셨어요? 그럼 내가 적어왔지. 아이고, 우리 아들이랑 같이 나오니까 좋네. 결혼 전엔 장 보는 거 잘 도와주더니. 남편이 시어머니가 적어온 쪽지를 확인하는 사이 시어머니가 제 옆에 딱 붙어서 태평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나오면 얼마나 좋아? 너희 좀 가까운 곳에 살면 안 되겠니? 얼굴 자주 보고 좋잖아. 시어머니의 말에 얼굴이 확 굳어지더군요. 시어머니는 제가 얼굴을 굳히자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남편이 쪽지에 적힌 굴소스를 들고 제 옆으로 오자 갑자기 환하게 웃으면서 남편에게 말하더군요. 아이고, 우리 새아가 어쩜 이렇게 키도 크고 이쁘니? 살이 많이 빠졌네. 뭐, 먹고 싶은 건 없어? 네, 괜찮아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시어머니는 천연덕스럽게 남편 앞에서 연기하더군요. 저와 둘이 있을 땐 눈빛부터 바뀌었죠. 아가, 너 요리는 좀 할 줄 아니? 아니다. 네가 요리할 시간이나 있었겠니? 앞으로 내가 잘 알려줄게. 걱정 마라. 시어머니는 은근 저를 저격하며 눈치를 주셨어요. 저는 장을 보는 내내 불편한 표정을 감출 수 없었죠. 그래도 시댁을 챙기겠다고 마음먹었으니 이 정도는 애써 웃어넘기려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만행은 끝나지 않았죠.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요. 아버지, 저 왔어요. 뭐 하고 계셨어요? 엄마 사진 보고 계셨어요? 아, 왔어. 정리하면서 잠깐 살펴보고 있었지 뭐.
앉아라. 앨범을 다 가지고 계셨네요. 저랑 오빠는 하도 오래전에 봐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버지, 저 여기서 엄마 사진 가져가도 되죠? 그럼. 여기 사진 많으니까 네가 가져가고 싶은 거 다 가져가라. 어느 날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어요. 잠시 집에 들를 수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달음에 친정으로 향했죠. 친정에 도착하니 아버지가 옛날 앨범을 살펴보고 계시더군요. 저는 아버지 앞에 앉아 앨범을 봤어요. 저희 가족의 사진이 빼곡하더라고요.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우리 가족은 천천히 슬픔에서 빠져나오는 듯했어요. 평소에 엄마가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이라 우리도 마냥 슬픔에 잠겨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무렇지 않게 오빠와 아버지를 대한 것 같아요. 괜찮은 척했지만 가족들이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서로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보고 알았죠. 진영이 너 여기에 시댁 주소 좀 적어줘라. 잘 적어야 한다. 잘못 가면 안 돼. 시댁 주소요? 갑자기 시댁 주소는 어디에 쓰려고 하세요? 내가 선물을 좀 보내려고 한다. 좋아하셔야 할 텐데. 선물이요? 어떤 선물이요? 아버지,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시댁에 잘하고 있어요. 저번에 어머니랑 장도 보고 시댁에 가서 음식도 하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저 시댁 잘 챙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까지 선물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도 내가 꼭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니 주소 좀 적어줘. 좋아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시댁 주소를 적어드렸어요. 한동안 말 수도 없고 식사도 거르는 것 같아 걱정했는데 이렇게라도 말을 하시니 다행이다 싶었죠. 그 와중에도 딸을 챙기는 모습을 보니 한없이 고마운 마음뿐이었어요. 그날은 아버지와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후 오빠와 시간을 맞춰 아버지에게 자주 연락을 드리고 또 시간 날 때마다 찾아뵀어요. 아버지의 건강이 걱정되더라고요. 아버지는 저와 연락할 때마다 뭔가 묻고 싶은 눈치였는데 끝내 말을 안 하시더군요. 아마 시댁에 보낸 선물이 궁금하셨던 모양이에요. 저는 다시 취직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 한참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이쯤 되니 저도 선물의 소식이 궁금해지더라고요. 시댁에선 여전히 연락이 없었죠. 혹시 어머니한테 연락 못 받았어? 사실 아버지가 며칠 전에 시댁에 선물을 보냈다고 했는데 아직 안 도착한 건가 싶어서. 벌써 도착하고 남을 시간인데. 선물? 장인어른이 선물을 보내셨어? 이상하다. 어머니 아버지한테 선물을 받았다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 아버지가 분명 선물 보내신다고 했는데. 저와 남편은 의문을 가지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어차피 주말이었으니 시부모님을 모시고 외식을 할 생각이었죠. 시부모님이 살고 계신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해 차를 대고 집으로 올라가려는데 802호 아들이죠? 이런 걸 왜 버립니까? 아저씨. 네, 저 802호 아들 맞아요. 이게 뭐예요? 아니, 802호는 이걸 버려요? 귀한 것 같은데. 이렇게 분리수거장에 던져놔도 되나 싶어서 내가 따로 챙겨놨어요. 경비 아저씨가 남편을 부르시더라고요. 경비 아저씨는 미간을 팍 찌푸리시며 저희 쪽으로 상자를 건네더군요. 상자 안엔 나무를 잘 깎아 만든 조각품이 있었어요. 이게 뭔가 싶어 남편과 둘 다 한참 상자와 조각품을 바라보았죠. 근데 나무 조각품이 들어있는 상자에 익숙한 이름이 보였어요. 바로 저희 아버지 성함이 적혀 있더군요. 남편의 얼굴이 한순간에 굳어지더군요. 저도 한참 조각품을 바라보았죠.
저희는 거의 동시에 상자를 들고 시댁으로 달려 올라갔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거 설마 버리신 거예요? 아니죠. 실수로 착각하신 거죠? 우리 아들 왔어. 왜 들어오자마자 소리를 질러? 우선 앉아라. 어머니, 말씀해 주세요. 이게 왜 분리수거함에 있어요? 이거 장인어른이 해주신 거예요. 이런 실수를 하시면 어떡해요? 남편은 상자를 들고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상자를 빤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가 준비한 선물이 아무렇게나 버려졌다는 생각을 하니 화가 나더군요. 시어머니는 저희가 들고 있는 상자를 보고도 얼굴 표정 하나 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저희를 휙 째려보시더니 당당하게 말씀하시더군요. 너, 우리 집 장남 아니야? 왜 남의 집에서 아들 노릇을 하고 있어? 시끄러워 죽겠으니까 앉아. 별것도 아닌 일로 유난 떨지 말고. 어머니, 별것도 아니라니요. 이런 실수를 해놓고 지금 그런 소리가 나와요? 이거 보시라고요. 아, 됐다. 다시 볼 것도 없어. 그게 뭐라고 다시 지워와? 어머니, 그러지 말고 다시 확인해 보세요. 이거 어머니가 버린 거 아니죠? 남편이 시어머니 앞에 상자를 내미니 시어머니는 고개를 휙 돌렸죠. 이게 다 며느리를 잘못 들인 탓이다. 네가 우리 집 사람이 돼서 행동을 똑바로 했으면 네 남편도 이러지 않았을 거야. 어머니, 저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정말 어머니가 버리신 거 맞아요? 대답해 주세요. 뭐? 잘못한 걸 모르겠다고? 아이고, 봐봐, 이 꼴을 봐라. 내가 며느리를 잘못 얻었지. 내가 못 살아 진짜. 어머니, 지금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이 사람 상황 다 알면서 왜 그러세요? 네가 이렇게 물러 터졌으니까 내가 고생을 하는 거 아니야. 장남이 장남다워야지. 어떻게 지금도 아내 편을 들어? 정우, 네가 이러고도 우리 집 장남 맞아? 어머니, 장남이 대체 뭔데요? 장남은 어머니 말대로 다 해야 해요? 당연하지. 너 이럴 거면 친정 가서 살아. 우리 집 장남하지 말고 가서 아들 노릇이나 하면서 살든가. 어머니, 자꾸 이러실 거예요? 이거 진짜 어머니가 버리셨어요? 아, 그래, 내가 버렸다. 이딴 걸 어디에 쓴다고 놔둬? 아휴, 속이 터진다 터져. 먹는 것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니라 그냥 버렸어. 왜? 태평하게 나무 조각이나 보내고 있고. 아이고, 뭘 잘했다고 이런 걸 보내? 시어머니는 남편에게서 나무 조각을 뺏어들어 제 앞에서 막 흔들며 소리치셨어요. 참았던 화가 터졌죠. 어머님, 이거 저희 아버지가 어머님 아버님 생각하면서 보내드린 선물이에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이고, 말 한 번 잘하네. 너 같으면 이런 걸 선물로 받겠어? 이게 선물이야, 이게? 이런 건 재활용 쓰레기도 안 돼. 알아? 어머님, 이거 저희 아버지가 진심을 담아 선물하셨어요. 아버지도 힘드실 텐데 시댁에 이거 보낸다고 신경 많이 쓰셨다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버리실 수가 있어요? 뭐? 아니, 이제야 며느리 데리고 음식 좀 하고 며느리 노릇 좀 시키려고 하는데 내가 이런 거 받으면 뭐 좋아할까 봐? 내가 지난 3년만 생각하면 속이 터져. 시어머니는 보란듯이 나무로 만든 조각을 바닥에 거칠게 내팽개치셨어요. 남편은 놀란 듯 나무 조각을 주워들었죠. 어머니! 그만하세요. 어머니, 이런 분인지 정말 몰랐네요. 선물은 실수로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하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도 그러는 거 아니다. 결혼했으면 장남이 중심을 잘 잡아야지. 네가 이러니까 집안 꼴이 이 모양이잖아. 장남 소리 좀 그만하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장남 소리를 하고 싶으세요? 남편이 큰 소리를 치더군요.
저도 살면서 남편의 이런 모습을 그날 처음 본 것 같아요. 남편은 분에 겨우듯 숨을 고르더니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더라고요. 이게 뭔 줄 아세요? 장인어른이 조이금 온 걸 저에게 주셨어요. 이걸로 부모님 모시고 여행이라도 다녀오라고 800만 원을 넣어주셨다고요. 저도 처음 듣는 말이었죠. 아버지가 언제 남편에게 그런 돈을 줬는지 알 수 없었어요. 남편은 아직도 화가 난 듯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예상치 못한 전개에 조금 당황했는지 말문이 막힌 눈치였어요. 어머니, 진짜 이러시면 안 돼요. 이것 보세요. 장인어른이 주신 선물 바닥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읽어보시라고요. 남편은 나무 조각을 시어머니 품에 안겨주었죠. 시어머니는 그제야 나무 조각 바닥을 살펴보시더군요. 우리 딸 얼굴 자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아내도 마지막까지 행복했을 겁니다. 편한 마음으로 떠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에게 평생 감사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경악스러운 얼굴로 나무 조각에 써져 있는 글자를 읽으셨어요. 아니, 이게 뭐야? 언제 이런 게 여기 있었어? 어머, 여기 왜 이런 게 쓰여 있어? 이제 아셨어요? 장인어른이 어떤 마음으로 선물을 드렸는지? 아니다. 이거 아니야. 난 이거 못 봤어. 이 나무 조각에 이런 게 써져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소란에 어느새 밖으로 나온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나무 조각을 빼앗듯 가져가셨죠. 시아버지의 얼굴도 어느새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저희를 바라보고 계시더군요. 시아버지는 평소에 과묵하시고 조용한 성격이라 표현을 잘 못하시는데 그렇게 놀란 얼굴을 한 건 처음 봤어요. 시아버지는 이 상황을 전혀 몰랐던 눈치더라고요. 서둘러 나무 조각이 있는 상자를 살펴보시더니 화가 난 듯 눈썹을 치켜 올리셨어요. 당신! 이게 뭐하는 짓이야? 지금 이게 대체... 아이고, 내가 사돈 어른 얼굴을 이제 어떻게 보나. 내가 진짜 동네 창피의 원... 당신 며느리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아? 어? 시어머니는 후회하는 듯 한숨을 푹 내쉬더니 제 눈치를 살피셨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용서할 마음이 없었죠. 아버지가 저 문자를 새기며 얼마나 공을 들였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자리에 서 있기 힘들어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저의 팔을 붙잡으시더라고요. 내가 미안하다, 아가.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어. 나는 정말 이런 줄 몰랐다. 이런 인사를 써놓으신 줄 몰랐어. 응? 미안해. 어머니, 방금 전만 해도 비싼 거 아니고 먹을 거 아니라서 버리셨다고 하셨잖아요. 아휴, 내가 미안하다. 내가 이놈의 입을... 아이고... 내가 미안해. 응? 아가, 내가 미안해. 저는 쉽게 어머님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예, 진영아, 아가, 내가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저는 그날 뒤도 안 돌아보고 시댁을 나왔어요. 남편도 저를 따라 시댁에서 나와버렸죠. 집으로 돌아오니 참았던 응어리가 터지더군요.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죠. 남편이 말없이 저를 다독여주더군요. 아버지가 생각나니 마음이 찡하고 뭉클했어요. 이 사실을 알면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하실까 싶었죠. 속이 참 쓰리더군요. 아버지에게 미안함과 동시에 시어머니가 정말 미웠죠.
저는 결국 아버지에게 끝내 사실을 말하지 못했어요. 그냥 조용히 덮어두고 싶었죠. 그 사건이 터진 후 며칠이 지나서 시아버지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가, 내가 널 볼 면목이 없다. 우린 이 돈을 받을 자격도 없어. 그러니 사돈 어른에게 이 돈 봉투는 돌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 아버님, 그래도 아버지가 주신 선물인데 제가 어떻게 마음대로 받겠어요. 아니야. 우린 그 봉투를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네가 잘 말씀드려서 다시 돈 봉투는 돌려드려라. 그리고 앞으로 모든 명절엔 시댁에 오지 말고 친정으로 가. 정우에게 내가 잘 일러뒀으니 걱정 마라. 우린 어른 대접 받을 자격이 없어. 시아버지는 제가 말을 다시 하기도 전에 서둘러 전화를 끊으셨어요. 몇 분 후 제 계좌로 800만 원이 입금됐죠. 이 사실을 아버지에 알렸더니 아버지는 절대 받지 않겠다며 거절하셨어요. 그 돈은 내가 다시 받을 수가 없어. 사돈 어른이 받지 않으시겠다니 어쩔 수 없다. 나중에 우리 손주를 위해 네가 잘 저금해 두거라. 아버지가 워낙 단호한 말투로 말씀하셔서 저는 그만 꼬리를 내렸죠. 그 돈은 미래의 아이를 위해 쓰기로 했어요. 시아버지는 또 이 사실을 어떻게 아셨는지 저에게 똑같이 8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남편이 그대로 말을 전한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놀라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죠. 사돈 어른이 돈 봉투를 받지 않으시고 손자를 위해 쓰라고 하셨으니 나도 그 돈은 손자를 위해 썼으면 한다. 네가 잘 가지고 있다가 꼭 필요한 데 쓰거라. 아버님, 그래도 이건 너무 큰 돈인데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미안할 거 없어. 받아둬라. 미안한 건 우리야. 시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죠. 저는 시아버지가 주신 돈도 통장에 잘 저금해둘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연락도 못하는 눈치더군요. 시간 날 때마다 저에게 연락하시던 분이 그 사건 이후로 잠잠해지셨죠. 저는 이전에 다녔던 회사보다 규모는 작지만 꼭 한번 다녀보고 싶었던 회사에 입사하게 됐어요. 오랜만에 일을 하려니 걱정이 앞섰지만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시간을 믿고 열심히 나아가 보려고요. 시간이 지나면 이 일도 다시 익숙해지겠죠. 그리고 시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저는 명절에도 시댁에 가지 않고 친정에만 가고 있어요. 명절엔 시아버지에게 안부 인사만 드리는 중이죠. 아버지, 우리 왔어요. 과일 사왔는데 이거 냉장고에 넣어둘까요? 아이고, 우리 딸 왔어? 뭘 이렇게 사왔어? 아니, 김서방은 요즘 바쁘다더니 어떻게 왔어? 장인어른이랑 낚시 가려고 왔죠. 저랑 이따 낚시 가실 거죠? 낚시 가려고? 아버지, 오늘 나랑 쇼핑 가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야. 장인어른 오늘 나랑 낚시 가기로 약속하셨는데? 아버지, 누구랑 갈 거야? 나야, 사위야. 오늘 아버지 옷 사기로 했잖아. 그럼 옷을 사서 낚시하러 가면 되겠다. 그치? 장인어른 낚시할 때 입을 옷도 좀 사자. 얇은 점퍼 하나 사면 좋을 것 같아. 그거 좋은데? 그럼 옷 사고 다 같이 낚시하러 가면 되겠네. 내가 어딜 간다고 해? 너희끼리 데이트나 다녀라. 노인네 고생시키지 말고. 장인어른 저랑 낚시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같이 가요, 네? 당신 지금 애교 부리는 거야? 애교는 나도 뒤지지 않아. 나 막내딸이야. 내가 한번 보여줘? 그래, 오랜만에 바람이나 쐬고 오지 뭐.
낚시 장비가 어디 있을 텐데 상태가 괜찮으려나? 아버지, 내가 애교 안 부렸는데 이렇게 넘어가기예요? 아버지는 조금씩 다시 일상을 되찾고 계세요. 요즘은 많이 밝아지셨죠. 저희 남매는 주말마다 순서를 정해 아버지를 찾아뵙고 있어요. 시간이 되면 둘이 같이 아버지를 모시고 놀러 나가기도 하고 외식을 하기도 해요. 긴 시간을 엄마 옆에 있어서 그런지 가끔 이런 작은 행복도 벅차게 느껴지곤 합니다. 그럴 땐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엄마를 보내고 이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기에 이 순간들을 즐기며 살아보려고 해요. 오빠, 왜 전화했어? 우리 지금 아버지 모시고 나왔어. 백화점 들렸다 낚시하러 가게. 오늘 아버지 댁에 가려고 했는데 너도 와 있었던 거야? 이번 주는 바쁘다고 하지 않았어?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오빠. 오빠는 다음 주에 와야겠다. 아버지 지금 낚시하러 간다고 신나셨어. 저는 이 순간에도 충실하게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려고 해요. 앞으로도 고난은 계속되겠지만 그래도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밝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려고요. 지금은 아버지에게 잘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엄마에게 못한 게 너무 많거든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도 후회 없이 이 순간을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